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우리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유의사항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떠나시죠.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이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주 유명한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죠? 보시는 것처럼 늑대가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우리 초가집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무너뜨리고, 두 번째 형님의 집도 저렇게 예쁘게 나무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늑대를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막내 동생이 지은 이 벽돌집에서 우리 두 형님이 안전하게 이제 늑대를 피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 우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업객서가 마치 저런 초가집과 목조주택으로 허름하게 지어진다면, 보기는 그럴싸한데 허름하게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업객서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겠죠. 즉 우리 막내 아기돼지 동생의 벽돌집처럼 아주 튼튼한 집, 즉 아주 견고한 사업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그런 벽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주택이 만들어지듯이 사업객서도 하나하나의 단단한 벽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견고한 사업객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업객서를 만들기 위해서 7가지 사항이 필요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는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가 혼자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는 사업계획서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그 사업계획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합리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서의 어떤 구성과 내용이 잘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꼭 혼자 보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해관계자가 있는 누군가와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근거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 사업계획서는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계획서에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비롯된 사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거듭된 막 덕지덕지 생각이 엉겨붙은 그런 사업계획서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각종 통계 자료, 뭐 통계청의 자료라든지 국가 통계 포털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 자료, 그 다음에 뭐 협회 자료라든지 경제연구소의 자료들, 관련 뉴스라든지 보도 자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이 컨설턴트인데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사실은 찾아냅니다. 또 인터넷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선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인용할 수 있고 발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사업 모델을 이야기할 때,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돈 벌지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의 본질은 고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이런 상품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고객이 누구이고 그 고객에게 고객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상품과 제품과 이런 서비스가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없고 그 사업 모델을 갖고 비로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의 핵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뭐냐면 글로서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글로서만 이런 막 장황한 이야기를 책을 읽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 읽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어떤 글을 읽어내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키워드와 관련된 그런 시각화된 자료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사업 모델의 도식화, 프로세스화,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분명하게 연상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상대는 같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막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거듭해서 듣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시각화한다. 보여주는 거죠. 제가 능력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 특허가 있다면 특허증을 보여주는 거고 어딘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면 뭐 표창장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파트너와 MOU를 통해 가지고 그런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 또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행사를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방향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경쟁력이고 그것이 시각화되어 상대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판매 촉진, 뭐 영업활동, 마케팅, 홍보활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낼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과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와 지표로 연결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지출 비용, 뭐 임대료, 인건비, 홍보비, 개발 비용 등 뭐 견적서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세부 개발 계획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결제를 한번 받으려면 보통 한 5단계에서 10단계 결제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말년 대리로 회사를 나왔는데 제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차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관점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결제를 받아가는 과정이 녹록치 않은데요.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그 결과물은 어떤 모습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캐시플로라든지, 그러니까 비용이 투입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지 등등등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이제 증명해 나가죠. 물론 그것만 보여준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지만 세부적인 또 이 첨부 자료들은 보여지지 않는 첨부 자료들은 또 무수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논외로 첨부 자료로 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자금 조달을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캐시플로우를 짜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나다 보면 출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뭐 1인당 100만 원씩 5명이 모여서 500만 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모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500만 원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그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게 5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출자금액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이면도로면에 치킨 전문점을 하나 하더라도 배달형 치킨 전문점을 하나 한다고 해도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들어갈 거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시기가 어려우니까 권리금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권리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시설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치킨 전문점을 하나 하더라도 작은 어떤 배달형의 사업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돈이지만 사업적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건지를 사실은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출자금이 이제 캐시플로상에 당연히 담겨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라든지 기관이나 그 다음에 뭐 이 여러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또는 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원금에 혹은 융자금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는데 총 소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한 5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질문해 보니까 역시나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 지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혹여나 만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혹시나 만약에 그게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지원금과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다면 우리가 융자받고 투자받고 지원받는 것은 그것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에서 부족한 것들을 갖다 충당하기 위한 이제 어떤 대체의 어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렇게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우리 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지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겠죠. 출자금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런 이금융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사회적 경제 뭐 기금 정보를 갖다 획득해 가지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 비용을 저희가 충당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작은 계획에 이 지원 금액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더군다나 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어떤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근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출자금을 얼마 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는 자제해야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전문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전문가 생태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용어를 듣는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건설회사 근무했었어요. 건설회사의 주택사업팀에서 모델하우스 분양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분들과 또 분양 영업 활동을 했었고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분양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상담사분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상담사 중에서 상담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예, 상담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여러 가지 평형대가 있습니다. 뭐 17평, 24평,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이 하나의 단지에도 여러 고객의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타입의 이런 평형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고객이 오시면은 오시자마자 유니트를 막 돌아가요. 유니트 막 17평 갔다가 24평 가고 34평 가고 40평 가고 이렇게 한참 돌고 나서 비로소 또 막 쏟아냅니다. 우리 단지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그분께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 평형을 원하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의 관심은 17평이었던 거예요. 감이 오세요?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설명하지 않아요. 막 토해내지 않거든요. 몇 평형을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건이 어떠신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보니까 17평 아파트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최근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자금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평형은 전혀 관심이 없고 17평 아파트, 그것도 대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비 계약자는 거두절미 다 필요 없고 대출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런 조건이 분명하다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자, 그렇듯 이 사업계획서에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 대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법이 달라져야겠죠. 전문가면 전문가로서 전문가답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만나는 분이 비전문가라든지 뭔가 활동하시는 영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이제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아주 편안한 대화, 또 이렇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그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도 그냥 무작정 어렵게 쓰고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쓴 사업계획서가 또 멋지다고 볼 수도 없어요.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는 짧더라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잘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납득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사업계획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겠죠. 중요합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쓸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각종 지표상에 들어가는 숫자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더 급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상 매출액이 30억인데 그 30억이라고 하는 그 예상 매출액이 어떤 근거로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사실은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타당한지를 많은 그런 백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 되었든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함께 보는 누군가 이해관계자 모두도 그것이 납득하게끔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컨설턴트로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숫자를 질문했을 때 뭐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견적서에도 숫자가 들어가고 우리 사업계획의 어떤 목표, 매출 계획 뭐 등등에도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를 질문했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맞고 틀리고는 나중 문제고,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이 왜 그런 숫자를 우리가 담아내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계획서의 시작은 각종 데이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잘 채워내고 담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쓰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사실 저는 이 사업계획서도 식물을 우리가 키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식물을 땅에다 이제 모종을 하잖아요. 심잖아요. 그럼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뭐 때로는 햇볕이 잘 되는 또 양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나간 자료들이 계속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준비해가지고 누군가 소통했다면 내일 그리고 모레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이 자료는 이제 과거의 자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사업계획서는 당장 함께 이해관계가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이지 이 한번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를 계속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서는 뭐겠어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가꾸는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쐴 수 있게 옮겨주는 것처럼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내용을 계속 이렇게 확인해주고 점검해주고 필요한 내용을 넣어주기도 그리고 빼내기도 하고 또 각색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찾아서 다시 한번 편집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좋은 사업계획서의 어떤 시작과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나 이렇게 성공을 예측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내용을 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상 매출액이 30억이다. 좋잖아요. 30억 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30억을 어떻게 벌 건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월별로 어떻게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투입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하나하나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그것이 마치 당연히 우리가 도달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서는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경쟁자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자를 비로소 알 때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의 강점만 이야기하는 자기 자랑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사업계획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서에는요, 이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이고 그 경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그 경쟁자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와 다른 우리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한다, 좋은 비즈니스다, 좋은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존 그런 경쟁자와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를 갖다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명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따른 뭐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계획은 사실은 뭐 하루하루가 다 계획이죠. 오늘 하루에 어떤 일지를 쓰기도 하고 주간 단위의 일지를 쓰기도 하고 월간 단위 또 일지를 보고를 하기도 하며 뭐 분기, 반기 뭐 이렇게 등등 계속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은 비로소 나를 알고 상대를 우리 경쟁자를 얼마만큼 아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확한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썼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숫자를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것은 금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막 담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정말 허황된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매달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만 가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요소도 사람의 얼굴을 가꾸듯이, 식물을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가꾸듯이 계속 가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좋은 사업계획서 아니죠? 좋은 사업계획서는 그 반대로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서가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4강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